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심플리스트라는 책입니다. 제목의 심플이라는 단어 때문에 미니멀리즘이나 정리정돈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심플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일의 성과 측면에서 단순함을 효율성으로 연결시키고 끌어올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 내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을 심플리스트라고 칭하며 우리도 복잡한 세상에서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는 심플리스트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플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화를 그저 간단함, 생각 없음 등과 혼동합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인식입니다. 진정한 단순함이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접근과 최적의 절차 설계, 해답의 유효성과 간단함, 동시에 해답의 적용, 확산의 용이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화는 이 같은 속성으로 인해 개인과 조직이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1980년대 은행에 들어섰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어느 은행을 막론하고 볼 수 있는 풍경은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었습니다. 기약 없이 서서 기다리던 고객들은 보통 짜증이 나 있었고 간간히 새치기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스컴에서 한국인의 질서의식 부재를 언급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것이 은행의 줄서기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의식 계몽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 의식 변화라는 대전환을 맞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번 대기표 시스템이었습니다. 1989년 말 국민은행에서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다른 은행에도 급속히 퍼져나가 1990년대 초반 상당수 은행 지점에도 도입되면서 고질적인 두통거리였던 줄서기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던 것입니다. 국민의식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캠페인이나 벌였다면 지금도 이 문제는 미제로 남았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공략한 단순한 접근이 복잡하게만 보였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낸 것입니다. 단순화가 강력한 힘을 지녔음에도 세상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원초적인 심리 속에 단순함보다 복잡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복잡할수록 더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유형의 복잡성 유발자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드러내놓고 때로는 교묘하게 복잡성을 더해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잡성 유발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른바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전문가 중에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단순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중간 수준의 전문가는 복잡한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에 반해 진정한 전문가는 복잡한 얘기도 단순하게 풀어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킵니다. 주로 중간 이하의 전문가들이 구사하는 난해한 개념과 용어들이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가만히 듣고 있는 환자의 뇌를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거의 멈춰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전문가라 자처하는 집단의 의견을 들을 때 비판적 사고 기능을 가동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덕분에 사이비 전문가들이 개개인의 취약한 정신 상태를 교묘히 비집고 들어와 마음껏 활보합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늘 과장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풀린 거품을 창조니 혁신이니 하면서 말로 포장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비껴가려는 성향이 강하기에 가짜 혁신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심이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른 편임에도 이런 장점을 발휘해 조직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진정성과 의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 양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한 진정한 혁신보다는 제3자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무늬만 혁신이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데 훨씬 용이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이런 가짜 혁신가들이 활개를 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결과를 부풀리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과정평가는 생략되고 온갖 미사여구와 과장된 수치로 치장된 결과보고에만 매몰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됩니다. 그 결과 몇몇 개인은 영광을 누리는 대신 절대다수의 구성원과 조직은 서서히 늪으로 빠져드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과정상의 공과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건전한 조직 문화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짜 혁신가들이 짜고 쳐내는 뻥튀기 성과를 자연스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직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복잡성을 넘어 단순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잡성을 타파하기 위한 해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해 떠안아야 했던 다양한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의 파급 효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복잡성을 해결할 열쇠를 얻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복잡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최근의 경영 현실은 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해내는 사람들, 바로 심플리스트의 출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엔 심플리스트의 특징을 타고난 천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후천적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심플리스트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지닌 본질적 요소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감을 익히는 한편 이들을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플리스트로 가는 첫 번째 대안으로 부감을 제시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씨앗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부감이며 이 위치에서 갖게 되는 인지적 전환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감입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야 진정한 단순화가 가능하기에 부감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심플리스트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부감이란 한마디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피사체를 촬영하는 각도를 의미하는 부감은
촬영 대상의 새로운 이미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부감적인 시각은 똑같은 위치나 수준에서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통찰이나 아이디어를 얻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부감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새의 시야를 빗대어 영어로는 bird's eye view라고 합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며 넓은 시각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땅 위의 미세한 움직임도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새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수직 상승을 통해 부감적 시각을 확보하듯이 인지적인 차원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지적으로 부감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가령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칩시다. 이때 부감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전체적으로 쭉 훑 때 핵심을 짚으면서 간명하게 전달합니다. 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엽적인 설명에 매달리거나 전체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는 과정에서 장황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부감적 사고는 보고나 발표부터 장기 프로젝트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이루는 요소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경우 이를 한눈에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직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관이란 뇌에 축적된 수많은 경험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유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순간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도출된 정교한 논리보다 시간, 자원의 제약으로 대략적이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 일면 엉성한 듯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경험과 감각이 단시간에 총동원돼 사고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의 수준은 축적된 경험의 질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때문에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여 경험의 횟수만 늘려서는 직관이 커질 여지가 없습니다. 직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경험을 통해 그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익숙한 것만 보게 되면 직관을 키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과 관심이 가는 것들을 봄으로써 대뇌가 자극되고 어떤 감정이 생겨나면서 이 감정들이 직관을 만들어내고 직관의 논리가 차근차근 더해져 결국 정교한 아이디어나 계획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늘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두뇌의 별다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고 남다른 통찰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두뇌의 지각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자동화된 프로세스로는 처리하기 곤란한 생소한 것들과 자주 맞닥뜨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두뇌는 평상시의 지각 범주를 버리고 새로운 범주를 창조합니다. 따라서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만나지 않던 다양한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곳을 여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시야를 넓힘으로써 평소 인지적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상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나 유년 시절에는 그림 하나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나 글자의 습득과 활용에 익숙해지면서 그림의 가치와 유용성은 어느덧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일과 삶 속의 복잡한 문제를 한눈에 드러내는 간결한 수단이 절실한 이 순간, 다시금 펜 하나와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옮겨보길 권합니다. 심플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감각은 바로 도상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다산 정약용 같은 천재들이 초인적인 저작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데는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그려본다는 아주 단순한 비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린다는 행위가 일과 삶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래 미술적 재능이 있었기에 그처럼 정교한 그림으로 생각을 펼쳐 보일 수 있었던 것이란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단순히 미술적 재능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 정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각을 펼치고 확장하고 연결하는 수단으로 그림을 적극 활용했기에 그들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재들의 사례라 잘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돌아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상 속에서 그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방에게 복잡한 길을 알려줄 때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보다 약도를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생각을 시각적으로 풀다 보면 해결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빈 A4 용지나 화이트보드 위에 생각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머릿속에 이리저리 뒤엉켜 있던 생각이 차츰 명료해지고 구체화됩니다. 단순하고 위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할 때 정교하게 그리는 행위 자체에 매몰되기 쉬운 파워포인트보다 그냥 종이 위에 대충 그림을 그리는 것이 훨씬 나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리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조건 더를 외치며 잉여가 남발되는 시기이기에 더더욱 우리는 줄이거나 버린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을 믿고 의도적 빈곤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군더더기를 없애는 정리감을 발휘할수록 본질은 더욱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불필요한 나머지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성의 회복입니다. 무엇을 버릴까라는 문제는 결국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 중요도가 낮은 것부터 차례로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람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는 사안의 경중을 제대로 가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눈앞에 닥친 일들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우선순위 구분 자체가 사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의 경중과 완급을 신속 정확히 가려내는 역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십 건씩 부하 직원이 쏟아내는 자료들을 검토해야 하는 관리자에게는 이 같은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낯선 사무실에서 차세대 리더가 될 만한 인재를 1시간 내에 가려내는 일을 맡았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습니까? 저라면 주저하지 않고 개인 책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책상의 상태는 생각보다 그 주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책상 위가 깨끗하다면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폐기하는 결단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가는 써먹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자료를 책상에 쌓아두기만 하는 이들은 대개 업무 스타일 역시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한 반면 정리정돈이 깔끔한 이들은 중요한 일이나 부서를 맡을 관리 능력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리정돈 상태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능력을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자료의 긴급성과 중요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구조화된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잘 정리된 자료 속에서 언제, 누가, 어떤 자료를 원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정돈의 핵심은 잘 버리기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기준보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버리는 행위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해보면 차츰 주변이 정리되면서 머릿속도 정돈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준비도 끝난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심플리스트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기양이었습니다.